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습지생물 다양성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맡게 된 한백생태연구소 부소장 김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요. 풀순 아줌마의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20년 전에 제가 다큐를 한번 찍었거든요. 그때 숲 해설을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착한 생태학자로 이렇게 살기로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아이들을 모두 대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더 자유인이 되었거든요. 이제부터라도 조금 늦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것은 즐겁게 하는 일에 모든 정성을 쏟으면서 무생명들의 권리와 또 숲과 습지의 생물 다양성을 연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꿈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강의에 앞서 여러분들 크라운 샤이니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생태학 용어거든요. 크라운 샤이니스, 식물들의 사적인 공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크라운이 왕관이거든요. 우리 그 크라운 제가 있잖아요. 그 크라운 제가 할 때 크라운이 왕관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샤이니스는 부끄럽다, 부끄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덮고 있는데 서로 부끄럽게 거리두기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생태학 용어입니다. 우리 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진도 첨찰산이거든요. 첨찰산에 그 상록 하렵수림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뭐 200년 정도 되거든요. 이 숲 아래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이렇게 우람한 하늘을 덮고 있는 상층의 이렇게 숲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라운 샤이니스라는 뜻은 보시다시피 서로가 나무와 나무끼리 거리 두기를 통해서 이렇게 틈새가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이런 틈새가 보이시죠? 예, 이것이 서로가 서로의 틈새를 두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왜 거리두기를 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햇빛이 들어오게 해서 지하에 자라고 있는 하층에 자라고 있는 곳에 이제 식물들한테 햇빛 공급,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그래서 이제 아래에 있는 식물들도 강압성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햇빛을 이 틈새로 들어보내기 위한 배려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병충해를 서로 옮기지 않기 위해서,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틈을 주죠. 서로가 서로에게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래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2단계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도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찍어야 하는, 그래서 코로나 전후가 일상생활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지금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서로가 서로 간에 이렇게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 위기를 넘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의 목차는요. 첫 번째, 록봉기일스의 미래. 두 번째는 아름다운 자연생태계. 세 번째는 기후변화 위기. 네 번째는 물순환 도시와 인간. 다섯 번째가 굉장히 마지막 마무리면서 중요하겠죠. 습지생물 다양성, 숲과 물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록봉기일스의 미래입니다. 록봉기일스는 일본 동경에 있는 재개발 사업에 있는 58층의
건물이거든요. 녹분기 힐스는 이제 물론 재개발 사업 구역이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요거 녹분기 힐스의 건물이고요. 이게 주상복합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최대급의 도심 재개발 사업이면서 이것이 1986년부터 2003년까지 17년간 세월에 거쳐서 완공을 했습니다. 부지 면적이 약 35,000평 정도 되고요. 한 번쯤 일본을 가면 다 이 록본길스를 한번 관광의 코스로 이렇게 꼭 들리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58층 모리타워 건물이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10여 개의 건물이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또 방송국, 쇼핑센터, 영화관, 미술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5년 전에 갔을 때도 이 록본길스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이렇게 하러 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시설 소개를 이제 저희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모리타워 전망대가 있는 곳이고요. 1층에 보시면 아사히 TV라고 하는 일본 방송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거미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마망이라고 프랑스 여류 조각가가 만든 조형물이에요. 그리고 모리정원이 있고, 그리고 여기 저희가 정말 가서 보려고 하는 것은 요 게야키 자카 콤플렉스라고 약 7층 높이에 있는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주상 아까 그 58층에서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1층에 이렇게 마망이라고 하는 거미 모양의 조형물과 주상복합 아파트, 그리고 이게 동경타워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도심지인데 58층에서 내려다본 전망대에서 본 일본의 동경의 모습은 녹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 정말 사람들이 로봇 태권브이가 나오는 그런 최첨단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발전된 도심 공간 안에 거기에 있는 이 옥상 정원을 보려고 갔는데 입장료가 15,000원을 내더라고요. 15년 전에 입장료가 15,000원이었으면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우리 뭐 박물관 뭐 입장을 해도 5,000원 이하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15,000원이나 내고 가기에 대체 뭐가 있나? 뭐가 있길래 이렇게 비싸나? 궁금하고 호기심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기를 이제 입장을 했습니다. 게야키 자카라고 하는, 이게 뜻이 느티나무 언덕이에요. 이 옥상 정원은 봤더니 4개의 뜰로 약 1300제곱미터 면적의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옥상정의 무게를 지지하는 최신의 내진 장치를 도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옥상 녹화를 직접 참여하면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자기가 돈 내고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게야키 자카라고 그 느티나무 옥상정에 별거 없어요. 그냥 밭이 조금 있고요. 지나가는 동선 있고 주변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판석으로 깔아져 있는 그래서 이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에 작은 연못도 하나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라운딩 처리해서 나무 심고 또 사초들 또 심었고,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텃밭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이 봤더니 옥상 정원을 만들면서 내진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그래서 지진이 만약에 왔을 때 일반 옥상 정원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래갖고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곳은 그린베스 댐퍼라고 해서 지진이 이렇게 왔을 때 여기에 있는 한 층을 더 띄어서 이런 걸로, 그래서 지진이 왔을 때 막 흔들려도 건물에 부담을 적게 주는 진동 제어 댐퍼라 설치를 해서 이 옥상 정원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로봇 태권브이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 도심, 문명이 발달한 곳에 굳이 이 비싼 지진, 재난 이런 것이 왔을 때 내진 설계까지 하면서 경제적인 부담까지 하면서 옥상을 운영하나 봤더니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강뷰처럼 살고 있는 그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옥상 정원을 보면서 위안을 받고 힐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힐링한 값을 돈을 그 관리비처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나, 앞으로 미래는 이런 조그마한 자연을 통해서 이 만족해하는, 힐링을 하는 이런 것이 미래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자연은 앞으로 우리가 옥상 정원이라는 것처럼 이런 걸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곤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면 정말 우리 주변에는 다행히도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국립공원 22개잖아요. 그 국립공원 중에서 지리산 국립공원이 제1호이잖아요. 그래서 50주년이 지났는데 이 지리산 국립공원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 가보셨겠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생태계가 있습니다. 지리산의 아름다운 운해부터 시작해서 뱀사골 계곡, 노고단 정상, 지리터리 풀, 또 멸종위기식물인 반달 가슴곰, 구상나무, 또 희어리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지리산 국립공원은 1호로서 정말 대단한 곳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설악산 국립공원도 지리산 못지않는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단풍이 드는 설악산의 모습, 계곡도 있죠. 그 다음에 사냥, 사냥은 또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종복원 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냥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다람쥐도 있고요, 묵납자루도 있고요. 그리고 금강초롱, 꼬리칠 도롱뇽, 어치, 동고비가 이렇게 살고 있는 설악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설악산도 못 가고 지리산도 못 가는데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서 돌아갔을 때 한번 이렇게 가을 단풍 한번 맞이하러 설악산을 한번 가보면 어떨까 권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무등산 국립공원 하면 제일 반가우시죠? 무등산 국립공원은 강주 광역시 가장 도심에 가까운 국립공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버스 타고 30분 이내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등산 국립공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국 최초로 도립공원 중에서 국립공원으로 된 곳이 무등산이거든요. 그래서 무등산 국립공원이 도립공원에서 최초다 보니까 21번째로 지정돼서 최초이다 보니까 이것을 모델로 다른 타 국립공원, 타 도립공원에서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의 사례로 된 곳이 태백산 국립공원이 제1호가 됐잖아요. 아니, 태백산 국립공원이 1호가 됐다는 뜻이 아니고 도립공원 중에서 국립공원으로 두 번째로 승격이 됐고, 그리고 지금 부산의 금정산, 강양의 백운산 이런 곳들이 도립공원이지만
국립공원을 지금 승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등산 국립공원은 굉장히 하나의 모델로서, 물론 이 지정되기까지는 22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24년이 걸렸어요.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을 지정하면 면적이, 도립공원은 35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됐는데 국립공원을 지정된과 동시에 74.425 제곱킬로미터가 돼서 2배로 이렇게 확대해서 지정되다 보니까 사유지가 많이 편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반대를 했지만, 결국 강주 시민들의 염원과 또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지금 무등산 국립공원이 7년 정도 됐는데 잘 보존되고 있어서 뿌듯하고 강주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된 곳이 무등산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상계나비, 삭도 살고요, 노루도 살고, 산작약, 멸종위기종 야생 식물인데 이것도 살고, 수정란풀, 이런 귀한 희귀식물도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숲, 에서는 그 외에 국립공원이 아니더라도 전나무 숲도 있고요, 가랑잎, 애기버섯, 열목어, 그 다음에 맷비둘기, 장수하늘소, 이런 데서는 숲에 사는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로 가보실까요? 바다 하면 또 천혜의 비경 검도가 있고요, 정돌이 꾸개등도 있고요, 완도에 가면 순비기 굴락이라고 해안가에서만 자라는 이 식물이 있습니다. 이 애는 해안가에서만 자라거든요. 그 다음에 제주도 주상절리도 있고요, 다도에 수많은 섬들, 바위섬들도 있고요, 태안반도에 해안사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을 보는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연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기후변화 위기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보시면, 왜 우리가 기후변화에 주목해야 되는 건지를 따져봤더니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수에, 태풍에, 코로나에,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요. 왜냐? 항공이나 선박들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식량을 보급한다든가 그럼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경제적인 영향이 크고요. 세 번째는 모든 생명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빙하기 식물 같은 게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위험하고요. 네 번째는 생물 다양성의 절묘를 초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들이 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절묘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후변화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한번 왜 지구가 위험한지를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이스터 섬이라고 하는 곳의 문명의 붕괴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18세기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발견한 섬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사회였거든요. 보니까. 그리고 남아메리카에서 그 해안가에서 약 3,700km가 경유된 섬이고, 가장 가까운 섬과 이렇게 2,000km가 떨어져 있는 고립된 섬입니다. 이 섬이. 뭐로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면적을 보시면 약 180제곱킬로미터라고, 우리 강주 광역시 면적의 약 3분의 1,
정도 된. 그래서 봤더니 그 갈대를 엮은 오두막과 동굴에 이렇게 거주한 흔적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식인 풍속까지 가지고 있는 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 섬이 그렇게 문명이 발달했는데 이렇게 붕괴를 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미스터리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보시면 그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그림에 보시면 이게 지금 모아이 석상이거든요. 모아이 석상인데 여기에 석상 높이가 약 6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붉은 돌 모자, 이거 모자만 해서 10톤이 넘어요. 그래서 섬에 이 흩어져 있는 10에서 30여 톤 정도 이 석상인데 이런 것이 상당한 규모로 이렇게 흔적이 남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22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8세기 네덜란드 탐험가 야코프 로헤만 선장이 여기를 지나가다가 이 섬을 발견하고 나서 이런 모아이 석상을 발견하고 근데 왜 이렇게 붕괴를 해서 지금은 거의 사람들이 없고 멸망을 했을까? 이래서 이제 궁금하다가 보시면 자 문명의 붕괴를 이렇게 쓰신 제럴드 다이아몬드 미국 교수님께서 이것을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이걸 했더니 5세기경에 동남아시아인들이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개와 닭, 양, 토란 종류, 밤나무, 코코넛, 고구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주식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16세기경에는 이분들이 보니까 약 7,000명 정도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했고 최고의 문명기를 거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시족 간의 경쟁적 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석문화, 이런 모아이 같은 이런 것들을 숭배를 해서 자기 시족에 대해서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숭배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거석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이제 10톤이라 했잖아요. 이것을 옮기는 롤링 플랫폼, 그러니까 옮기는 운반 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그걸 만드는데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도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산림 파괴를 하는 거죠. 산림 파괴가 일어났고 그 산림 파괴를 통해서 먹을거리들이 이제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식량 감소하고 없다 보니까 약탈이 일어났고 서로 뺏기면서 전쟁이 나고 그러면서 파괴가 되는 이러면서 식인풍속까지 나는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라고 조사 결과를 문명의 붕괴 이제 책에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 쓰신 것이 총균세라고 최근에 설민석 이분께서 또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균이라고 하는 패스트.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심각하잖아요. 한번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미스터리로 남았던 이스터 섬 붕괴의 과정을 겪은데 결론을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없죠. 이것이 맞다고. 지금도 가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1년 일본판 지구의 파멸 보고서를 보시면 여기 보고서 안에는 100년 이내 3단계 문명 붕괴로 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 문명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원인은 크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구 증가가 굉장히 산림 파괴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 때문에 산업 기술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해수 능력이 부족하다. 세 번째는 자원, 에너지 이용 기술이 부족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해양융합 발전 기술이 부족하다. 이것이 4가지의 원인이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단계별로 지구 문명이 파국을 맞을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구 문명 폐차, 자원 부족 해결 노력, 자원 수탈과 전쟁, 그래서 마지막 지구 문명이 파국을 맞는다고 하는 것이 파멸 보고서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진짜 인구수 증가잖아요. 그래서 인류 출현이 약 지구 46억 년 전에 탄생을 했는데 원시 인류는 약 600만 년 전. 그래서 이 현생 인류가 나온 것은 5에서 10만 년 전. 그래서 원시 인류들이 살던 곳들에 대한 것인데요. 네안데르탈인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농경 문화는 이때 15,000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 증가를 보면 2000년에 약 60억 6천만 명을 했고요. 향후에 2025년에는 83억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수용 능력은 100에서 140억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인구수 증가해서 지구의 수용 능력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구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을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국토가 파괴되고 지구가 오염이 되면서 훼손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식량 부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와 고소비 시대에서 에너지 자원 고갈이 일어나고요. 결론은 매년 한반도 크기의 산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의 위기는 크게 6종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째가 지구온난화가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가 지금 심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피부암 발생을 하거나 생태계 변화를 가져오는 오존층 파괴가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산림 생태계 파괴. 그래서 산성우 및 토양 산성화. 그래서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나무가 일시에 이 산성우 때문에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산림 파괴,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기상이변이 네 번째이고요. 그걸 통해서 수자원 부족 및 오염이 심각하게 일어났고 결국은 인간도 멸종할 수밖에 없는 생물종 감소. 그래서 지금 지구의 위기는 크게 6가지 때문에 우리가 환경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구의 위기는 인류의 위기고 이웃, 중국, 일본, 한국의 위기다라고 이제 앞에서 1991년 일본판의 파멸 보고서에 제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IPCC라고 IPCC 이게 인천 송도에서 제48차 총회를 했는데요. 이때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구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지속된다면 2030년까지 2050년 사이에 1.5도씩 상승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상이변뿐만 아니라 호우빈도, 강도, 가뭄, 빈도 이런 것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1도가 상승했을 때는 곤충의 6%, 식물의 8%, 척추동물의 4%가 증가를 해요. 아니, 증가가 아니라 절반 이상이 감소를 합니다. 제가 말을 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2도 상승을 했을 때는 곤충의 18%, 식물의 16%, 척추동물의 8% 이런 것이 절멸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50년까지는 육상 생물의 10%가 더 감소하고 원시림 있잖아요. 원시림이 13%까지 축소할 것이다. 라고 특별보고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렇게 사막화 되어가는 지구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데드블레이입니다. 이 관광 코스로도 이곳을 많이 가서 요 꼭대기까지 다 모래를 걸어 다니고 이것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오아시스 물이었습니다. 그 오아시스 물이었는데, 물이 많은 곳이었는데 일시에 물이 빠지니까 그대로 이 나무들이 고사돼서 볼 수 있는 경관이에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픈 모습인데 이것을 보려고 관광으로 이렇게 상품을 해서 판다고 하니까 다녀오셔서 그냥 다녀왔네 라고 끝내지 마시고 환경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의 경보벨인 뉴질랜드. 제가 코로나 있기 전에 2월 달에 다녀와서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인데요. 이게 마운트 쿡 국립공원에 있는 정상입니다. 그 정상 주변에 보면 이렇게 눈들이 만연설이라고 눈들이 다 쌓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가서 봤더니 이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이 빙하가 이거 보시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에는 이렇게 빙하가 많이 있었는데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남극 북극의 빙하가 많이 녹아서 해수면이 많이 상승한다는데 이것도 모두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환경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빙하기 식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빙하기 식물이 사라지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이세츠산 국립공원이라고 일본 북해도에 있는 해발 2214m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제가 이 산을 가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2214m 그 정상에 올랐더니 산소가 부족해서 약간의 호흡곤란이 좀 와가지고 힘든 기억이 있는데요. 그 올라가서 봤더니 여기 보시면 홍을귤이라고 하는 곰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빙하기 식물 중에 하나인데 베어베리라고 합니다. 우리 블루베리처럼. 그래서 곰들이 좋아한다 해서 베어베리라 불리는 이 홍을귤이 넓게 분포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이 노랑 만병초. 만병초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만병을 치료하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사라지고 없는데 이런 것들이 넓게 분포하는 빙하기 식물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설악산 국립공원의 꼭대기에 일부 2개체 정도만 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빙하기 식물들이 많이 발견되었고 서식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었는데 점점 지구가 더워지면서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지금 거의 뭐 설악산 꼭대기 외에는 이런 빙하기 식물이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후변화가 결국은 생물종 감소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왜 중요하냐? 인류 생존에 필요한 기본 자산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생물다양성이 풍부해야만 먹거리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도 하나의 생물이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균형이 깨지면 결국 지구가 파멸되고 우리도 살 수 없는, 인간도 멸종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무순환 도시와 인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 뭘까요?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인데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이로울 것 같아서 한울타리, 촐라, 읍을 이루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소도시로 발전했다가 도시화가 되고 거대 도시화가 되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리프로가 약 4,500년 전에 아주 오래된 도시계획을 설계를 해서 있었고요.
그리고 2000년 전 세계의 5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산촌, 어촌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도시로 이동을 했고, 이유는 경제활동, 교육, 편리함, 문화 혜택 때문에 도시로 이동을 했죠. 우리나라는 2010년경 약 90%의 국민이 도시 공업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기능의 변천을 보면 과거에 농산, 어촌과 유기적 관계를 했다면 지금 현재는 단절된 상태이고 미래는 도시환경 문제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에 일본 아이치 박람회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주제가 자연의 지였습니다. 얘가 슬기로 발글레자 슬기지자 지. 그래서 자연의 밝아지는 슬기, 지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우주 생명과 정보, 삶의 기술과 지혜, 순환형 사회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부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생, 리사이클링 기술 이것이 있습니다. 기업들 간에 그때 당시에 박람회를 했는데 그 전시 건물에 봤더니 지붕 위에 물을 순환을 해서 리사이클 하는 것들을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15년이 지나서 우리는 이제사 물순환이란 단어의 용어를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또 물순환 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치 박람회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세계의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을 달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이건 잠재적 위기가 왔기 때문에 해결이 필요하다. 결론은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박람회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메시지를 좀 느끼면서 강주천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물순환 시스템을 갖춘 지가 30년이 지나서 하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를 살리고 도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물순환 도시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주천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이게 지금 빛고울의 젖줄 강주천 1951년에서 박선홍 선생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쓰신 자료에 보았더니 1951년도의 모습의 강주천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전남방직이에요. 이 전남방직에서 강주천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빨래하는 모습이거든요. 여기 하얗게 있는 것이 지금 강목천이에요. 이 강목천을 빨아서 널고 있는 강주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강목천을 빨 정도다. 그러면은 깨끗하고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지금 옆에 보시는 것이 현재의 강주천 모습인데요. 식생도 있고 물도 많아 보이시죠? 이게 지금 강주천 상류 원지교 위에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는 거의 펌핑해서 유랑을 유지하고 있는 강주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에서 펌핑해오고 그 다음에 주암댐에서 펌핑해오고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펌핑해오고 이렇게 해서 펌핑을 해서 이렇게 흘러보내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인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나오는 전기세 다 강주 시민들 돈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대로는 강주천을 살릴 수 없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식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의 에도가와 하천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더니 여기에는 하천 관리를 한쪽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놔뒀고 여기 보이시나요? 요 녹음이 이렇게 짙게 있는 이 녹나무 숲인데 한쪽은 야생동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이동통로로 다닐 수 있도록 내어줬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한쪽은 야생동물들한테 이용해서 그 이동해서 공생하는 이런 것들을 하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물순환 도시, 물순환에 대해서 자,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용어를 여러분들도 좀 같이 공부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져왔어요. 보시면 이 B점 오염원, B점 오염 뜻은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이 되겠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나 이런 데서 무조건적으로 오염이 돼서 우수관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B점 오염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영향 개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Low Impact Development. 제가 좀 영어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 저영향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줄여서 L 첫 글자만 ID라고 이렇게 LID 기법이라고 표현하는데 물순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여 빗물을 관리하는 방식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투수층 뭐 다 알다시피 빗물이 땅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층들을 말하겠죠. 뭐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런 것들로 덮여 있는 곳들. 그 다음에 물순환이라는 뜻은 지구의 물이 언제나 움직이면서 지구에서 순환하는 전 과정을 이제 물순환하죠. 그렇다면 물순환 도시는 빗물을 땅으로 스며들게 하는 이 보도블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영향 개발 기법을 도시 곳곳에 적용돼서 기존 도시에 비해서 빗물 저장 능력을 뛰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물순환 도시라고 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쉽죠? 그래서 이제 물순환 도시가 이제 개요를 보면 물순환 도시가 조성되면 빗물이 오염물질과 섞이는 경우가 줄어들고 또 수질 개선이 뿐만 아니라 도시 침수, 가뭄, 홍수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와 도시 생태 회복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순환 도시를 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순환 도시는 수도순환과 빗물순환이 있는데요. 수도순환은 상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먹는 수도꼭지까지 오는 거. 이걸 수도순환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빗물순환은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 지하수로 스며들게 해서 이 토양에 머금어진 물이 증발하여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수직적 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빗물 순환이 왜곡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증발산의 감소가 일어나고 도시 열섬 현상이 일어나고 건천화의 원인이 되고 안전에 도시 침수 등의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수질 오염과 녹조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도시 하천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빗물순환의 왜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영향 개발 기법이란 뭐냐 해서 보시면 간단합니다. 땅속으로 빗물이 스며들게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식생체류지가 있고요. 옥상 정화가 있고요. 나무 여과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재배 화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가게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식생수로가 있고요. 빗물 여과대가 있고 침투 도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침투통. 뭐 일본은 침투 마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해석을 하면 침투통이 되겠습니다. 빗물이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통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투수성 포장. 이런 것들이 저영향 개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 정원, 침투통, 침투용 빗물바지, 옥상 녹화, 식생수료 등 빗물이 땅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효과가 뭐가 있냐라고 따져봤더니 도시화로 인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불투수이 증가하면 자연적인 물순환 기능이 훼손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봤더니 분산식 빗물 관리 방법으로 저류, 침투, 증발산 그래서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더라.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말 힘들게
시민 참여형 물순환 도시로 환경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때 1등이 났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자면 너무너무 눈물 나 그리고 감동스러웠던데 잠깐 한번 보실까요? 환경부가 2016년 물순환도시 공모전을 했는데 그때 강주광역시가 시민참여 물순환도시로 선정이 됩니다. 그때의 그 물순환도시 선정을 하기까지는 기존의 민간하게 강주광역시 습지 생물 다양성 세미나를 17번이나 1년 반 동안 매달 1회씩 해서 민간학 전문가들과 함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공무원 분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한번 공모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 환경부에서는 물순환도시 인구 10만 명 이상의 지자체 74개 중 이거 공모를 했어요. 그 중에서 1등이 난 강주, 2등이 난 대전, 그 다음에 3등 울산, 김해, 안동 이렇게 해서 5개의 도시를 선정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왔을 때, 환경부에서 왔을 때 민간하게 모여가지고 제안서 발표도 하고요. 그때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최순석 계장님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뵀던 분 중에 가장 최고였던 공무원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또 현장에 가서 비가 억수로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기회만 주신다면 우리가 시민 참여형으로 물순환도시 강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물순환도시 강주를 꿈꿉니다. 해서 프랑카드도 비 온 날 현장에 와서 해서 그 평가위원들이 아주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발표회 날 보시면 요 뒤에 앉아 계신 피켓 들고 앉아 계셔서 근데 우리가 그 1년 반 동안 공부했던 전문가 그 다음에 활동가, 시민 활동가들이 뒤에 앉아서 우리한테 기회만 주시면 우리가 제대로 한번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발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부의 평가위원들이 감동을 받아서 저희한테 1등 그래서 예산을 제일 먼저 배정도 하고 그리고 뭔가 시범도시로서 잘 만들어 보겠다 라고 이제 해서 저희가 지금 물순환 기본계획도 수립을 했고 상무지구의 시범도시로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환경부에 가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업무 협약식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분이 그때 당시에 부시장이었습니다. 1등이 나서 제일 밝게 웃고 계시네요. 참 이 모습을 보니까 새삼스럽게 고생한 것이 좀 저는 태는 안 하지만 대리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형 물순환 도시가 대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고민을 이제 해봤는데 미국, 독일 등에서는 이 엘라이드가 빗물 관리의 그리닝이라고 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중국은 스폰지시티라는 이름으로 100여 개의 엘라이드 기법 적용 도시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제는 물순환 도시다. 그래서 2017년에 상무 시범 사업으로 이제 예산은 무려 약 297억 원을 들여서 지금 조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2019년 작년에 강주광역시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주광역시가 시원한 도시, 촉촉한 도시, 쾌적한 도시 이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라는 것이 시민참여형 물순환 도시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 주도로 이렇게 하면 거의 실패한다는 거죠. 이 물순환 도시는. 왜 그러겠어요? 토지 소유는 거의 30%밖에 안 돼요. 공공기관에다가 하면 3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다 땅을 갖고 있고 주택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가 70%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와 역할이 있어야만 이 시민 참여형 물순환 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좀 강주시에 우리 미래 세대 애들까지 이렇게 참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돌아오고 싶은 강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 참여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한 것이 물순환 도시가 되겠습니다.